제가 준비한 두 번째 핫랭킹인데요. 엎치락, 뒤치락, 훈전의 보궐선거입니다.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까지 딱 53일 남았습니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가상 양자 대결 결과를 전하고 있는데요. SBS에서 조사한 결과에서는 박영선, 안철수 후보 0.3%포인트 차이도 안 날 정도로 굉장히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네. 숫자로는 안철수 후보가 조금 높습니다. 다음은 MBC에서 조사한 결과인데요. 이번에는 박영선, 안철수 후보 이번에도 역시 0.5%포인트 차이로 거의 격차가 없다 보이는데 숫자로는 박영선 후보가 아주 조금 앞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는 건데 최현희 평론가님, 네. 그야말로 예측 불허의 혼전 양상이다 이렇게 그렇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은 어찌 될지 알 수 없다. 한마디로는 뚜껑을 열어봐야 확인될 것이다. 지금 혼전인 거 확실하고요. 예. 박빙인 것도 확실하죠. 그런데다 또 변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가상 양자 대결 결과만 몇몇 언론사의 이제 여론조사를 보셨는데 또 이게 3자 구도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다자 구도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지금 아무것도 확정된 게 없이 각 정당별로 혹은 제3지대 예비 후보들이 지금 경선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마다 저는 꼭 이 정당이나 선거 캠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예. 항상 유리한 결과를 보고 싶어 하세요. 왜냐하면 조금 앞서간다는 것 어떤 확증을 잡고 싶죠. 그런데 이때는 불리한 결과를 보시라는 겁니다. 불리한 결과가 해야 된다. 왜 우리가 지고 있는가? 예. 유권자들의 마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좀 보완하고 유권자에게 더 다가가야 우리에게 마음을 줄 것인가? 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요. 53일 남은 선거인데 아직 무응답하고 있는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유권자도 다수 있습니다. 예. 이들을 이제 흔히 우리가 중도층, 부동층 이렇게 부르는데 이들을 누가 끌고 갈 것인지에 따라서 선거의 결과는 완전히 뒤집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 한 달 반 이상 남은 선거에서 불리한 지표를 좀 적극 참조하시고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지를 더 이제 고민하셔야 되는데 여전히 지금 야권은요. 저것도 행복한 케이스예요. 지금 양자 구도를 가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최종적으로 범야권 단일화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수치는 떨어지겠죠. 야권 후보들은 이런 모든 것들이 빨리 불확실성을 확실성으로 바꿔나가는 시간들이 다가와야 한다. 조언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위원님 말씀처럼 단일화를 전제로 한 여론조사 결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과를 보면 야권이 단일화를 해도 만만치 않은 선거가 될 거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인 것 같아요. 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어제 저희 채널A 그 인터뷰에서 네. 야권의 단일화는 숙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단일화는 정해진 것 같은데 그 방식을 두고 신경전은 매우 치열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오랫동안 선거를 이렇게 보면요. 보통 보궐선거나 재선거 같은 경우는 야당이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면 야당의 판입니다. 예. 예전에 이제 열린우리당 등등 그때 여당이 있을 때 그때 여당이 거의 15대 0 이렇게 패배를 했거든요. 그만큼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선거라는 게 보궐선거라는 게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정권이 그렇게 잘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4년차 때 이루어진 선거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면 여당이 유리한 게 없어요. 지금 보십시오. 부동산 문제 또 이 선거가 왜 치러졌습니까? 결국은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들의 문제로 지금 치러지는 선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경제 상황 지금 역대 최고의 지금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어요. 올 1월 달 실업률만 하더라도 100만 개 일자리가 다 날아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부동산 문제 집값이 잡히지가 않고 전월세가 여전히 이제 오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여야가 비슷하게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에요. 그 왜 그러냐? 지난 4.15 총선 이후에 어떤 여당의 우세 구도 이것 자체가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정치적으로 보면. 즉 그거는 뭐냐면 야당이 아직까지 국민들한테 신뢰를 갈 만한 나름대로의 어떤 이 뚜렷한 이 중심점이 못 되고 있다는 그런 하나의 반성의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단일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즉 국민의힘 단독으로만 도저히 지금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라든지 이런 분하고 합쳐야지만 겨우겨우 대결이 된다는 것 자체가 야당한테 지금 이차하고 있는 현실을 이야기한다는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단일화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당 입장에서 보면 이 선거가 아직 좀 남았지만 카드가 많습니다. 지금 이미 이제 부동산 문제, 그다음에 이 시장, 박원순 시장, 오거돈 시장 문제, 이 유권자 입장에서는 점점 그 문제가 조금씩 희소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박영선 지금 후보가 사실상 그렇게 친문 후보가 아니잖아요.
친문 색채가 였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저 사람하고 이쪽 정권하고는 조금의 어떤 다르게 생각하는 측면 이런 부분도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앞으로 백신 문제라든지 재난지원금 문제라든지 여당으로 할 수 있는 카드가 더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 보면 어떤 식이든지 단일화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건 필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정의당이 지금 후보를 안 내잖아요. 예. 그럼 정의당의 그 부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 여당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야당으로 오지 않습니다. 이제 그러면 더 그 구도가 어려워진다고 보면 야당으로서는 아마 어제 김종인 위원장도 이야기했지만 결국 단일화가 필생의 과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은 설 연휴를 어떻게 보냈을까요? 나경원 후보는 세수 1분 30초란 유튜브 영상을 올려서 유권자들과 소통하고 있는데요. 잠시 그 영상 보시죠. 남대문의 명물이 만두 하나 먹고 귀걸이도 하나 사고 마스크도 하나 사고 양말도 샀어요. 하나에 500원짜리였는데 갑자기 그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전에 시위한 적이 있어요. 근데 운동화를 신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니까 너무 바빠서 우리 수행하는 수행과장한테 양말집 하나 어디서 사오라 그랬더니 본인이 갖고 있던 어머님이 500원 주고 사갖고 오신 양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줬어요. 되게 예쁜 캐릭터 만화가 있길래 저는 그냥 무심코 신었죠. 캐릭터 양말이 일본어나 캐릭터라고 그거 갖고 대신 옛날 시비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루고 살았어요. 정혁진 변호사님, 네. 나경원 후보 개인적으로 잘 아실 것 같은데 네네. 저렇게 화장기 없는 우리가 흔히 생얼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저 생얼 처음 보시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사실 나경원 후보 저 굉장히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나온 학교가 고등학교가 그 동작구에 있기 때문에 그러시군요. 그다음 또 대학교 선배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뭐 가끔 식사도 하고 그러는데 저런 모습은 제가 진짜로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나경원 후보 이렇게 쭉 보면 경력이나 집안이나 뭐 학벌이나 그다음 외모까지도 그렇게 저 같은 사람도 다가가기 힘들 정도로 서민적이지 않은 그런 풍모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을 이제 탈색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나 전 의원이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 일기를 쓰듯 유권자와 만나며 친근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박영선 전 장관도 친근함을 강조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박 전 장관 이렇게 SNS로 설 연휴를 시작했는데요. 이 게시글을 함께 보시면 그 군입대한 아들과 이렇게 포옹을 한 뒷모습 사진과 함께 아들에게 쓰는 글을 게시글로 올렸어요. 그 내용을 좀 보시면 뭐 설날 새벽이 밝았습니다. 뭐 군대 간 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뭐 코로나가 잠잠하지 않았더라면 설 연휴에 아들이 휴가를 나왔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아들이 휴가를 나오지 못해 안타깝다 이런 취지의 글을 올리면서 또 소상공인들도 같이 이렇게 봄이 올 날을 기다리고 있지 않겠느냐라면서 글을 맺었습니다. 네, 위원님 보면 박 전 장관 이렇게 서울역을 찾아서 머리띠까지 하고 굉장히 이렇게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뭐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경원 후보도 그렇고 박영선 후보도 그렇고 두 분 다 아드님들이 지금 군입대를 했습니다. 예.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아들이 이제 지금 군에 훈련소를 나와서 또 특전사를 갔다 오더라고요. 지금 뭐 박영선 지금 후보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어떤 엄마로서 또 병역을 수행하는 이제 아들을 둔 엄마로서의 입장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함으로 해서 사실 우리나라에 지금 군에 보낸 아들이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 공감대를 이제 형성을 하는 거거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지금 이제 두 분 다 뭐 쌩얼이나 이런 이제 머리띠를 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항상 이제 어떤 면에서 여성 후보들은 이제 좀 준비된 모습들 이런 것만 이제 비춰졌는데 그러니까 나하고 똑같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쌩얼이고 그냥 머리띠 하고 불끈 나가고서 가서 일하고 운동화 신고 가고 네. 그러니까 어떤 벽 자체를 이제 허무는 역할을 하는 거죠. 뭔가 저 사람 나하고 근접하기 힘든 거, 뭐 정혁진 변호사님도 이야기했지만 뭔가 멀리 있는 듯한 현상, 그걸 좀 더 이제 좁히는 역할들. 그래서 저 사람 나하고 그냥 뭐 크게 차이가 없구나 이런 이미지들. 왜냐하면 두 분 같은 경우는 여성 정치인으로서 사실은 어쩌면 여야 중에서 가장 성공한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여성 표도가 많기 때문에 문제는 그분들과 나하고 사이가 가깝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떤 이미지화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유세도 할 수가 없죠. 또 메시지는 지금 그렇게 하기가 어떤 면에서 보면 잘 지루합니다. 그러니까 저런 모습을 통해서 감성적으로 다가가는 모습들. 이게 친근감에 이제 가장 중요한 할 수 있는 선거 방법이겠죠. 네. 예. 그 나경원 후보의 화장기 없는 얼굴 그리고 박영선 후보의 머리띠 굉장히 이색적인 모습이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친근감을 주고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하셨는데 안철수 대표는 반대로 본인의 전문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후보가 어디로 가고 있나 봤더니 서울역에 임시 선별 진료소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의료 봉사활동을 하는 건데 지금 이제 방호복을 입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죠. 지난 총선 때도 대구로 내려가서 굉장히 오랫동안 의료 봉사활동을 했었는데 이번 설 연휴에도 의사 출신인 만큼 서울역 임시 선별 진료소를 찾아서 봉사활동하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조영진 변호사님, 네. 본인의 전문성을 강조하는 건 또 약간 대두적인 모습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저 모습은 안철수 후보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굉장히 차별화된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결국 선거라고 하는 게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유명한 기자 앵커 출신이었고 나경원 후보는 판사, 오세훈 후보는 변호사 출신이었는데 그런데 지금과 같은 1년 동안의 팬데믹 상황에서는 역시 가장 크게 어필할 수 있는 경력은 의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유리하게 자신을 차별화할 수 있는 것은 뭐 당연한 그 선택인 것 같고 그다음 제가 봤을 때 은근히 안철수 후보 저 의사 복장이 저런 복장이 제가 봤을 때는 잘 어울리는 것 같다 이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코로나라고 해도 후보자들이 찾을 수밖에 없는 장소가 있죠. 바로 재래시장인데요. 저희가 영상 준비했는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세훈 전 시장 지난 10일 이렇게 남대문 시장을 찾은 모습입니다. 뭐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뭐 선거 유세를 하다 보면 이렇게 재래시장 찾는 거는 필수일 테고요. 오전 시장뿐만 아니라 그 여권의 후보인 우상호 의원도 지난 11일에 이렇게 중랑구의 면목시장을 찾았습니다. 선거 유세에서는 사실 재래시장이 절대 빠질 수 없는 장소이긴 한데요. 최영일 평론가님, 네. 이런 와중에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네. SNS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보시면 서울 시민들은 부모, 형제들 5명 이상이 모여도 10만 원 과태료를 물리고 세배도 못하게 하는 방역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그런데 정치인들이 이렇게 재래시장에서 어묵 사 먹고 사진 한 장 찍는 게 코로나로 위기에 빠진 상인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제발 보여주기식 정치쇼는 그만하고 일 좀 하자. 이런 취지의 글을 올렸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이게 타당한 비판이죠. 그리고 지금 또 따라가야 되는 도전자 입장입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 4명의 예비 후보가 경선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 본선엔 1명만 올라가지만 지금 다들 나경원이냐 오세훈이냐 나경원이냐 그 아래 이제 오신환 예비 후보가 있고요. 예. 조은희 지금 서초구청장 예비 후보로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언론에 계속 뉴스에 나오는데 저라도 좀 의아할 것 같아요. 아니 저 사람들은 왜? 아까 이제 박영선 예비 후보도 나왔습니다만 이낙연 대표와 함께 이 소상공인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허깅을 해요. 허깅. 포옹을 하고 저래도 되나? 이 주먹으로 인사하고 오세훈 후보의 경우에. 그래 다 접촉을 합니다. 다만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다는 정도만 방역 지침을 지키지 저런 분위기에서 거리두기는 하나도 안 지켜지고 여러 사람들이 좀 모여있네? 그러면 왜 도대체 이 설날 명절에 직계 가족도 5명 이상은 모이지 말라고 하는가? 이건 적어도 저 장면을 보는 유권자이자 시청자들은 궁금증, 의아심이 들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이 대목을 딱 짚은 건데 저는 매우 타당한 비판이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순위가 떨어지는 어떤 쫓아가야 되는 도전자 입장에서 이 비판만으로 따라갈 수 있겠는가? 사실은 지금 뭔가 좀 정책적인 파격이 필요한 시점인데 그런 대목에서는 비판은 적절한데 그 다음은 뭐냐? 이러한 또 질문도 던지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네. 네. 여야 후보들 일단 당내 경선을 통과해야죠.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상원이 비판도 하고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강수를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후보는 고 박원순 전 시장이 자신의 롤 모델이다. 이런 취지의 글을 올려서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 끝이 없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힘겨운 시간이다. 이 글을 쓰는 지금 이 순간도 앞으로 남은 시간에까지 박원순은 제 목숨을 다하는 순간에까지 나의 동지입니다. 이런 글을 올리면서 박원순 시장은 제게 혁신의 롤모델이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논하는 동지였다. 이렇게 좀 밝히고 있는 건데 최영일 평론가님, 네. 물론 이게 박 전 시장의 정책을 계승하겠다는 그런 의미였지만 사실 이미 많은 이제 네,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글이었다 하더라도 네. 박 전 시장이 나의 롤모델이고 나의 동지다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에게는 2차 가해다 이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바로 커지고 있고요. 저 글이 이제 이 회자됨과 동시에 커지고 있고요. 지금 이 다가오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저것은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라는 분석도 훨씬 높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호 예비 후보가 왜 이런 무리수를 두었는가? 그걸 생각해 보면 우선은 이제 샤이 박원순을 좀 자극해서 지금 열세에 있는 내가 좀 이 어떤 상황을 당내에서, 당 외에서는 쉽지 않다는 각오를 했을 거예요. 예. 근데 적어도 이제 이 경선이 내부에 당심 50%, 민심 50%로 돼 있으니까 당내에서만은 내가 유리함을 가져가 보자라고 했는데 플러스 요인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제가 샤이 박원순이라고 말씀드린 하지만 여기서 오히려 잃어버릴 수 있는 마이너스 요인이 훨씬 크다면 예. 그래서 제가 무리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게 이번 서울시장 재보선이 아니라 앞으로 몇 년 이후라면 혹시 어떨지 모르겠어요. 자, 박원순 전 시장의 과오는 과오대로 우리가 인정하더라도 서울시에서 펼쳤던 박원순 시장의 정책적인 혁신 측면만은 재평가해보자. 이런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도 있죠. 하지만 지금 피해자가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예. 또 이제 수많은 여성계에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는 왜 이런 무리수를 뒀을까?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이것은 전혀 좋은 전략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변호사님, 그러자 당장 이제 박원순 피해 당사자는 그 김재련 변호사를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내놨는데 저희가 화면을 좀 준비해봤어요. 함께 보시면 일단 누군가에게 대한 공감이 누군가에겐 폭력이 된다라고 글을 시작을 하는데 뭐 유족에 대한 공감을 어찌 탓하겠습니까? 그런데 유족에 대한 의원님의 공감이 피해자인 저와 제 가족에게는 가슴을 짓누르는 폭력입니다. 전임 시장의 정책을 계승한다고 하셨죠. 공무원이 대리 처방을 받도록 하고 시장의 속옷을 정리하게 하고 또 명절 음식을 사는 일들도 정책으로 계승하실 건가요? 라면서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는데 이 입장은 어떻게 보셨어요, 변호사님? 저도 사실 강난희 여사 그 편지도 봤고요. 그다음에 우상호 후보의 SNS도 봤고 그다음에 김재련 변호사 SNS도 꼼꼼하게 읽어봤는데 어떤 그 이야기가 가장 큰 공감을 얻었을 것이냐. 뭐 두말할 것도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상호 후보가 과연 이런 생각을 안 했을까? 저는 안 했을 리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최 평론가님 말씀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우상호 후보가 글을 남긴 것은 무엇이냐? 제 개인적인 판단으론 이분한테는 집토끼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급하구나. 일단은 다른 건 모르겠고 그 여당에서 후보가 되는 것이 최우선적인 과제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무리한 글을 올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과연 그랬다라고 한다면 우상호 후보가 이 서울시장만 하고 정치를 그만둘 것이냐. 정치인으로서 판단 능력이 과연 그 좀 의심받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정도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뭐 누구를 위하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가장 급선무로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도 피해자입니다. 그 피해자가 이걸 갖다 쭉 보면은 나더러 다시는 이제 서울시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라는 이야기냐. 얼마나 절절합니까? 그 다음에 뭐 굳이 제가 다시 그건 안 하겠지만 뭐 옷 정리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다시 사람들 입에 회자가 되는데 이게 박원순 시장한테 유리한 것이냐 아니면 여당 선거에 유리한 것이냐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측면에 있어서 부적절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예. 이렇게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상호 의원 캠프의 상황 실장은 피해자가 김재련 변호사를 향해서 뭐가 문제냐 이런 식의 글을 남겨서 더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참다 한마디 한다
우상호 의원이 박 시장님 유족을 위로한 편지를 두고 2차 가해라고 난리다. 김재련 변호사가 피해자의 말을 인용해 가슴 짓누르는 폭력으로 참 잔인하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나경원 후보도 잔혹한 폭력이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하면서 그분들을 다시 비판하는 그런 내용을 올린 겁니다. 이현종 네. 의원님, 지금 그 우상호 후보가 먼저 이제 그 강난이 여사를 위로하는 차원에서 박원순 전 시장의 정책을 계승하겠다 하면서 좀 과도한 표현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던 거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김재련 변호사가 피해자 측의 변호인은 이것이야말로 2차 가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는데, 여전히 우상호 후보의 캠프에서는 이 비판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좀 이렇게 지금 반격을 다시 하는 것 같아요. 이 논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우상호 후보 캠프에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왜 이 선거를 했는가? 왜 이 선거에 나왔는가? 저는 그 문제를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항상 이 성추행, 성희롱 사건이 터질 때마다 안희정 전 지사를 비롯해서 뭐 같은 세대지 않습니까? 같은 세대의 어떤 이런 문제인데, 과연 그 문제에서 우상호 후보는 어떻게 대응을 했던가? 저는 그걸 재묻고 싶어요. 많은 여성들이, 또 피해자 여성들이 지금 지난번 피해자 여성의 어머님이 올린 글을 보면 정말 이게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생각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정치인은요, 이런 선거를 통해서 자신의 정치 철학을 국민들 앞에 알립니다. 그리고 이 선거만이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의 표가 유리하다고 해서 그 사람들 할 수가 없는 거죠. 정치인이 그걸 보면 나중에라도 성공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우상호 후보는 이번에 물론 뭐 예를 들어서 권리당원 몇 명은 얻었을지 모르겠지만 예. 굉장히 많은 것을 저는 잃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뭐냐면 지금까지 본인이 싸워왔던, 자, 국회의원을 하고 여당 원내대표를 하고 했던, 그리고 또 본인이 586 세대의 대표적인 주자로서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춰왔는가. 그리고 586 주자들은 이런 여성 희롱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건가, 오히려 그걸 변호하는 변호인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판하는가? 저는 이거는요, 정말 같은 세대로서 정말 저는 좀 분노감이 차오르고요. 이렇게 어떤 당면한 현 선거에 눈앞에 두고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 이거는 과연 저는 이 정치 철학에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네. 설 연휴가 끝나면 여야 모두 후보 토론회가 진행될 텐데, 그 자리에서 자질과 능력 그리고 후보자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생각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판단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준비한 다음 세 번째 한 랭킹 지금 만나보시죠.